아저씨, 저 오늘 밤 그냥 안방에서 자면 안 될까요? 오늘 아저씨가 원하는 거 다 하셔도 돼요. 참고로 저 속옷 하나도 안 입었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 여자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지난 10년간 말라붙어 있던 제 몸의 모든 것이 우뚝 일어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촛불 아래 와인에 취한 그녀의 풀린 눈은 짐승처럼 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57입니다. 이혼하고 도시 생활을 정리한 채 죽은 듯이 살아가던 시골 늙은이였죠. 그런데 제 집에 굴러들어온 저 젊은 여자가 제 잠자고 있던 남자를 깨워버린 겁니다. 그것도 아주 난폭하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 고향 시골집에서 홀로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57세 강민호입니다. 오늘 저는 제 텅 빈 집에 들어온 한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잊고 살았던 남자의 뜨거움을 되찾게 된 제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이 부끄러운 고백을 이어갈 용기를 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사연에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여러분의 생각과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의 여름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아내와 갈라선 지 10년, 아들놈 결혼시켜 내보낸 지는 5년. 평생을 바쳤던 회사를 명예퇴직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시골집으로 내려온 지 꼬박 3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징글징글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텃밭이나 가꾸며 조용히 늙어가는 것.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것은 생각보다 지독한 병이었습니다. 낮에는 밭일하며 땀 흘리다 보면 시간이 그럭저럭 갔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찾아오는 외로움은 그 어떤 약으로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텅 빈 집, 낡은 텔레비전 소리, 그리고 술 기운에 겨우 잠드는 밤. 제 삶은 그렇게 천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친척 형님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민호야, 나다. 다름이 아니고 내 집에 잠시 머물 사람이 하나 있는데 괜찮겠냐? 누구요? 알던 동생 딸인데 도시 생활에 많이 지쳐서 바람 좀 쐬고 싶어 해서 말이다. 방도 많고 하니 한 달만 좀 신세지게 해주면 안 되겠냐?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공간에 타인을 들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릴 적 저를 유독 아껴주셨던 형님의 부탁이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제 고요했던 시골집에 낯선 여자가 발을 들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소연, 나이는 53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50이 넘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는 곱고 단아했습니다. 하얀 피부, 긴 생머리,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져 보이는 깊은 눈매. 도시의 세련됨과 시골의 순박함이 묘하게 섞인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선생님. 신세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10년 동안 묵은 먼지와 호라비 냄새만 가득했던 제 집에 향긋한 꽃내음 같은 것이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퉁명스럽게 건넌방을 내어주고는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쏘아붙이고 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져서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제가 평생 먹어본 적도 없는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장에 잠시 다녀왔어요. 혼자 계시면 이렇게는 잘 안 챙겨 드시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거칠고 메마른 마음에 작은 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쉴 새 없이 말을 걸었고
저는 어색하게 대답하면서도 밥 2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렇게 그녀와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제 삼시세끼를 챙겨주었고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가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제 텅 빈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밖에서는 요란한 천둥 번개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막걸리나 한잔할 생각으로 술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 씨가 와인병과 잔 2개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막걸리 대신 이거 어떠세요? 비 오는 날엔 와인이 더 잘 어울려요. 그녀는 촛불까지 켜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식간에 퀴퀴한 시골집 거실이 근사한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자, 우리도 분위기 좀 내봐요. 그녀는 제 잔에 붉은 와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유난히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 사이에 있던 마지막 어색함의 벽이 깨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촛불 아래 그녀가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도시 여자의 평범한 푸념과는 전혀 다른 어둡고 위험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도망쳐온 거예요. 와인에 취한 그녀의 눈이 슬프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사업을 하다 큰 빚을 졌고 무서운 사람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일단 피한 거예요. 아들놈은 지방 어딘가에 숨겨두고 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식 잘못 둔 어미의 죄스러운 마음과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져 제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제 잔을 비우고는 그녀의 잔을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힘들었겠구먼. 그래도 여긴 안전할 거요. 아무도 못 찾아오니 걱정 마시오. 제 무심한 위로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술 기운을 빌려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꺼내놓았습니다. 저 역시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고 아들에게조차 외면당했던 제 비참한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실패와 후회, 외로움과 텅 빈 마음. 우리는 닮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건넌방에 그녀의 이부자리를 펴주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휘청하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순간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이 제 단단한 가슴에 맞닿았고 샴푸 향기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남자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를 부축해 방으로 들여보내고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건넌방에서 뒤척이는 그녀의 소리가 제 귀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향기, 그녀의 부드러운 감촉이 제 온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쳤어, 강민호. 저 여자는 나보다 한참 어린데. 정신 차려. 속으로 되뇌었지만 한번 달아오른 몸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서로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장작을 패고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닭을 잡았고 그녀는 그런 저를 위해 맛있는 백숙을 끓여주었습니다. 땀 흘리며 밭일을 하는 제 등을 보며 아저씨, 등판이 태평양이네. 정말 듬직하다라며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가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웠고 사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평상에 앉아 쉬고 있는데 그녀가 제 뒤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고생 많았어요.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게요. 그녀의 부드럽고 작은 손이 제 딱딱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소연 씨. 제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순간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불과 한 뼘도 안 되는 거리. 그녀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저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어 제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항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거친 숨결이 섞이고 우리는 미친 듯이 서로의 입술을 탐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우리는 서로의 옷을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속살이 드러났을 때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쉰이 넘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저씨.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에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밤이 새도록 서로를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10년 동안 묵혀두었던 제 모든 것을 그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행복감에 젖어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운 것은 요란한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놈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 나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엄마한테로 갈지도 몰라. 빨리 피해. 순간 제 시골집의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소연 씨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어젯밤 저와 나눴던 뜨거운 사랑의 여운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아저씨. 진정해요, 소연 씨. 일단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그녀는 울면서 띄엄띄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숨어있던 곳을 빚쟁이들에게 들켰고 지금 그들이 아들을 쫓아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제 평화로운 시골 생활에 난생 처음 겪어보는 험악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서서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여자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룻밤을 보낸 사이 그 이상의 관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오. 여기는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소연 씨는 일단 뒷산 창고에 가 숨어 있어요. 아무도 모를 거요. 저는 그녀를 뒷산의 낡은 창고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헛간에서 가장 날카로운 낫을 하나 골라 손에 쥐었습니다. 평생 누구와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는 저였지만 제 집과 제 여자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없던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저희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셋이었습니다. 여기가 한소연이 사는 집 맞지?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행패요? 제가 낯을 고쳐주며 쏘아붙이자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영감탱이가 깡이 좋네. 한소연이 어디 있어? 좋게 말할 때 내놔. 안 그러면 이 집구석 오늘 쑥대밭 되는 수가 있어. 그런 사람 여기 없으니 당장 꺼져. 없어? 이 영감탱이가 거짓말을 하네. 사내들이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온통 뒤지며 살림살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막아서자 한 놈이 제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마당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놈들은 그것도 모자라 제 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낫을 휘두르며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장정 셋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붙잡혀 무자비하게 맞았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져 갈 때쯤 저는 멀리서 달려오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유일한 동네 친구이자 조력자인 박영감, 박철수 영감님이었습니다. 이놈들아, 지금 웬 늙은이 하나 잡으려고 이게 무슨 짓들이야. 박 영감은 동네 청년 몇 명을 데리고 나타나 쇠스랑과 삽을 들고 그들과 맞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동네 사람들의 등장에 사내들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A씨, 오늘은 재수가 없네. 영감, 잘 들어. 한소연이한테 전해. 일주일 안에 돈 준비 안 하면 다음에는 아들놈 목숨이랑 같이 찾으러 올 거라고. 그들은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박 영감과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지만 제 몸과 마음은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뒷산 창고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소연 씨가 울면서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나 때문에. 저는 괜찮다는 말 대신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제 상처를 치료해주며 밤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 안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소연 씨와 그녀의 아들은 정말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밭만 갈아온 제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소연 씨, 그 아들놈은 대체 어디서 뭘 하기에 이런 빚을 진 거요? 제가 묻자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박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제 집까지 팔아서 막아줬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녀가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아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박 영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호, 자네 괜찮은가? 어제 그 여자 대체 누군가? 저는 박 영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박 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그 여자한테 단단히 홀렸구먼. 하지만 조심하게. 자식 잘못 둔 부모는 죄인이야. 괜히 자네까지 그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거릴까봐 걱정일세. 박 영감의 충고는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소연 씨에게 마음을 다 줘버린 후였습니다. 그녀를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집과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녀의 빚을 갚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여자를 지켜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친 걸까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자식까지 딸린 여자를 위해 제 전 재산을 내놓겠다니. 하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과 땅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자 소연 씨는 기겁을 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아저씨. 어떻게 그래요? 아저씨 평생이 담긴 곳이잖아요.
저 때문에 아저씨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어요. 그녀는 울면서 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어쩔 거요? 저놈들이 다시 닥치면 그때는 정말 아들놈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제가 밤에라도 나가서 일을 해서 몸 팔기라도 하겠다는 거요? 제 입에서 나온 거친 말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역시 말을 뱉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려던 게 아니었는데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험한 말이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말이 심했어. 아니에요. 아저씨 말이 맞아요. 제가 다 자초한 일인걸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제게 더 미안해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는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우리의 뜨거웠던 밤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안겨서도 계속 한숨만 내쉬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박 영감은 그런 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네. 저 여자가 자네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 여자 내보내게. 정 때문에 사람 인생 망치는 경우 내가 한두 번 본 줄 아나. 친구의 충고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제 인생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소연 씨를 향한 제 마음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늙은이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머리가 복잡할 때면 저는 아버지의 유품이 담겨있는 낡은 창고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먼지 쌓인 옛 물건들을 닦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저는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아버지의 낡은 나무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군복, 훈장, 그리고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전쟁터에서 함께했던 전우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넘기던 제 손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께서 유독 한 남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분은 마치 친형제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의형제 한상철과 함께. 저는 그 사진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는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이 사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옆에 있던 남자를 가리키며 제게 물었습니다. 이분 혹시 아저씨 아버님이세요? 그렇더만. 왜 그러시오? 세상에 그럼 이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네. 저와 그녀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제 아버지의 의형제 한상철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 전쟁터에서 다친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뵌 기억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전쟁통에 목숨보다 아끼던 의형제를 잃어버렸다고. 그게 평생의 한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아저씨 아버님이셨군요. 그녀는 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들의 깊은 인연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저희를 만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들의 인연이 저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읍내 농협으로 가서 집과 땅을 담보로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연 씨와 함께 그녀의 아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제 손으로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들이 숨어 있던 낡은 여관에 도착했을 때
방 안은 이미 엉망으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그녀의 아들 김태식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태식아! 소연 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들을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다녀간 모양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음은 내 어미 차례다라는 섬뜩한 경고 문구까지 쓰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급히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갈비뼈 몇 대가 부러지고 온몸이 멍투성이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분노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마취에서 깨어난 아들 태식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못된 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녀석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태식은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병원비를 갚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도박에 손을 댔다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의 잘못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불행한 과거를 가진 아픈 청춘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밖으로 소연 씨를 불러내 제가 대출받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일단 빚부터 갚으시오. 아저씨,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이제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시오. 우리 아버지들이 의형제였으니 우리도 그냥 남이 아니지. 이건 내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요. 그러니 당신 아들놈 정신 차리면 그때부터 뼈 빠지게 일해서 나한테 갚으라고 하시오. 알겠소? 제 단호한 말에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 씨는 빚을 모두 청산했고 아들 태식도 퇴원 후 저희 시골집으로 들어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던 태식이도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은 예전처럼 방황하지 않고 매일같이 저를 따라 밭에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면서 녀석의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태식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가끔은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어느새 진짜 아버지와 아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소연 씨는 그런 저희 둘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이제 누구도 부럽지 않은 단란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님. 저 이제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갑자기 왜? 언제까지나 아버님 그늘 아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제 힘으로 돈 벌어서 아버님께 진 빚도 갚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저는 훌쩍 커버린 녀석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태식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서울로 떠났습니다. 집에는 다시 저와 소연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어색할 법도 한데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 씨가 제게 와인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당신 덕분에 우리 태식이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도 다시 살 용기를 얻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맙소, 소연 씨. 당신 덕분에 나도 다시 사는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걱정과 아픔을 내려놓고 오롯이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행복한 결말이었을까요? 저희의 사랑을 시기한 운명의 장난인지 며칠 뒤 제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바로 제 아들놈이
저희가 함께 산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골집으로 쳐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식이가 서울로 돌아간 후 제 시골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꽉 찬 행복이 깃들었습니다. 집안에는 저와 소연 씨 단둘뿐이었지만 저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텃밭에 나가 상추를 따고 낮에는 마루에 앉아 땀을 식히며 서로에게 수박을 먹여주었습니다.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드는 평범한 일상.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꿈결처럼 달콤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희는 짐승처럼 서로를 탐했습니다. 10년간의 외로움이 무색할 만큼 저희의 밤은 매일같이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수줍어하면서도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제 거친 손에 닿을 때마다 제 몸은 주체할 수 없이 달아올랐습니다. 민호 씨 좋아요. 제 아래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정력제보다도 더 제 남자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몸 구석구석을 샅샅이 핥고 빨며 서로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남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57의 나이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저는 어리석게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시기심이 많은 놈인가 봅니다.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읍내에 나갔다 돌아오던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돈 필요할 때나 연락하던 아들놈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나다. 웬일이냐? 웬일은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하는데 이유 있어야 해요? 그나저나 시골집에 웬 여자를 들였다면서요? 아들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분명 친척 형님을 통해 소문이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누가 하긴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났던데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 나이에 무슨 주책이에요? 어머니랑 이혼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시골집에 젊은 년까지 끌어들여서 살림을 차려요? 이놈아, 말이면 단 줄 알아. 너 그 여자한테 년이 뭐야? 년한테 년이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해요? 당장 그 여자 내보내세요. 내일 제가 집으로 갈 테니 그때까지 정리 안 되어 있으면 저도 가만 안 있을 줄 아세요. 아들놈은 제게 일방적으로 으름장을 놓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겨우 찾은 행복을 제 아들놈의 손에 망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연 씨에게 사실을 털어놓자 그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떡해요? 민호 씨 나 때문에 아드님하고 사이가 더 나빠지면 어떡해요? 제가 그냥 나갈게요. 그녀는 제게 짐이 되기 싫다며 당장이라도 떠날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딜 가? 당신 없으면 나도 없어. 여긴 내 집이야. 내 아들놈이라도 내 집에 있는 사람을 내쫓을 권리는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저는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아무 대책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 강지우는 제 전철을 꼭 빼닮아 한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독하고 이기적인 놈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예상대로 아들놈이 번쩍이는 외제차를 몰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그 녀석은 마당에 서 있는 저와 소연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적인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꼴이 가관이시네요, 두 분. 아주 시골 부부 납셨어. 강지훈,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버지야말로 제정신이세요? 이런 촌구석에 처박혀서 농사나 짓는 것도 모자라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도 모를 여자랑 쯧쯧. 아들놈은 소연 씨를 보란듯이 무시하며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제 집인 양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아줌마, 누구신데 남의 집에 와서 알짱거려요? 우리 아버지 뭘로 꼬셨어요?
돈? 아니면 이 집이랑 땅? 이 녀석의 무례한 질문에 소연 씨는 상처받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당장 사과하지 못해. 이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 푸하. 아버지가 사랑을 알기나 하세요? 평생 돈만 벌 줄 알았지. 가족 한 번 제대로 돌아본 적 없는 사람이. 어머니가 왜 아버지랑 이혼했는지 잊으셨어요? 아들놈은 제 아픈 과거를 후벼 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 일만 아는 무뚝뚝한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사랑이 조롱받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와 아들놈은 집이 떠나가라 싸웠습니다. 아들놈은 소연 씨를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으로 몰아붙였고 저는 그런 그녀를 감쌌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서로 자기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들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저 여자가 좋으시면 저랑 인연 끊고 사세요. 대신 이 집이랑 땅, 원래 제 몫이었어야 하는 거 아시죠? 저 여자한테 뺏기기 전에 제가 법적으로 되찾아올 겁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제 건데 저 여자한테 한 푼이라도 뺏기기 전에 미리 제 몫을 찾는 겁니다. 각오하세요. 아들놈은 살벌한 경고를 남기고는 왔을 때처럼 요란하게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그 녀석이 떠난 자리에 저와 소연 씨는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행복해지나 싶었는데 제 아들이라는 가장 큰 시련이 저희 앞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아들 지훈이가 다녀간 후 저희 시골집에는 폭풍이 오기 전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소연 씨는 제 눈치를 보며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죄스러운 마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갈라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 제가 정말 떠나야 할까 봐요. 그날 밤 그녀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그 소리. 내가 절대 못 보낸다고 하지 않았어. 하지만 아드님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 있어요. 민호 씨 인생에 제가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내 인생은 당신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 당신이 없는 내 인생은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두 번 다시 떠난다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저는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제 마음도 지옥이었습니다. 아들놈은 말로만 협박하는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읍내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아들놈이 저를 상대로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과 집은 원래 자신에게 상속되었어야 할 재산인데 아버지가 부당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재산 때문에 소송을 걸다니. 제가 자식 농사를 얼마나 잘못 지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이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놈, 아주 제 애미를 쏙 빼닮았구먼. 애비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박 영감은 당장이라도 서울로 쫓아가 아들놈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말렸습니다. 이건 저와 제 아들 둘이서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놈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읍내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날카로워진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송은 취하해라. 네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그러니 더 이상 이 사람만은 괴롭히지 마라. 제가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아들놈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이라도 하시게요?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역겨울 뿐이라고요. 겉과 속이 다르다니. 내가 뭘. 평생 가족은 나 몰라라 하고 일만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웬 사랑 타령이에요? 그것도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를 데려다가. 아버지는 그냥 외로웠던 것뿐이에요. 그 여자가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상관없었을 거라고요. 안 그래요? 아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외로웠고, 그때 소연 씨가 제게 다가와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놈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나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만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서류에는 소연 씨의 과거 행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놈이 흥신소라도 쓴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소연 씨의 이혼 사유, 그리고 아들 태식이가 도박빚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쫓겼던 일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아들놈은 도박 중독자에, 이 여자는 아들 빚 갚으려고 작정하고 아버지한테 접근한 게 뻔하잖아요. 이런데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들놈의 눈은 승리감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소연 씨에 대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고백했던 눈물의 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아들놈에게 다시 밀어냈습니다. 나는 이 사람 믿는다. 그리고 내가 이따위 짓까지 하면서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겠다. 뭘 알아요? 너도 외로웠구나. 제 한마디에 아들놈의 흔들림 없던 눈동자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엄마는 새살림 차리고 아버지는 시골로 내려와 버리고 너 혼자 세상에 남겨진 기분이었겠지. 그래서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한테 온전히 마음을 주는 게 그렇게 싫었던 게야. 내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아서. 헛소리하지 마세요. 아들놈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다 미안하다. 그 순간 아들놈의 단단했던 어깨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녀석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자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들의 눈물이 저희의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었을까요?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과의 눈물 젖은 화해 이후 저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상대로 냈던 소송을 취하했고 더 이상 소연 씨를 적대적으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저희 시골집에 내려와 함께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서먹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의심의 뿌리는 완전히 뽑히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소연 씨를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듯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던 태식이가 어머니를 보겠다며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태식이는 예전의 어두운 모습을 완전히 벗고 건강하고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첫 월급이라며 제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어두운 곳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태식이가 대견스러워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지훈이도 집에 내려와 있던 날이었습니다. 어색한 네 사람이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된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는 태식이를 보란듯이 무시했고 태식이 역시 그런 지훈이의 태도에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식이라고 했나? 서울에서는 무슨 일 하는데? 지훈이가 먼저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네, 작은 식당 주방에서 일 배우고 있습니다. 주방? 그러게 진작에 정신 차리고 살지 그랬어.
너 때문에 네 엄마랑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지훈이의 가시 돋친 말에 태식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소연 씨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형님. 태식이가 조용히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뭐? 누가 내 형님이야? 우리 어머니 그런 분 아닙니다. 형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 때문에 남한테 빌붙는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형님은 모르시잖아요. 태식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품 안에서 낡고 빛바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을 찾아 헤맸던 의형제분께 쓴 편지입니다. 결국 붙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 오신 거예요. 태식이는 그 편지를 지훈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바로 소연 씨의 아버지 한상철이 제 아버지 강철민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철민이 형님, 이 편지가 형님 손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먼. 전쟁통에 헤어진 후로 평생 형님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먼저 가네. 내가 죽고 나면 세상에 홀로 남을 내 딸 소연이가 마음에 걸려. 부디 형님이라도 내 딸을 그림자처럼 지켜봐 주시게. 그리고 내 딸 소연이 옆에는 반드시 형님 아들 민호 같은 듬직한 사내를 붙여주시게나. 두 아이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면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들께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저희의 인연을 예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봤어요, 형님.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께 접근한 게 아니에요. 두 분은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요. 태식이의 절절한 외침에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은 이제껏 가져왔던 모든 의심과 불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편지 한 통이 정말로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은 저희에게 마지막 시련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지훈이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삐뚤어진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편지를 몇 번이고 읽어보더니 마지막 의심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낡은 종이 쪼가리 하나로 뭘 어쩌라는 거야. 이게 진짜라는 증거라도 있어. 그 녀석의 비아냥에 태식이가 울컥해서 달려들려던 것을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저희 집에 막걸리를 한잔하러 들르셨던 박 영감이 편지를 보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었지. 박 영감은 젊은 시절 저희 아버지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을 붙잡고 그러셨어. 전쟁터에서 헤어진 의형제가 있는데 그 동생이 쓴 편지를 얼마 전에 다른 전우를 통해 겨우 전달받았다고. 그런데 답장을 쓰기도 전에 그 동생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시더구나. 그래서 그 편지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사셨던 게야.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지는 진짜였고 두 분의 우정 또한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만남은 하늘에 계신 두 분 아버지께서 맺어주신 운명이었습니다. 모든 진실 앞에서 지훈이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녀석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는 무서웠어요. 그 녀석은 부모님의 이혼 후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과 버려졌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골로 내려온 후에는 그나마 있던 아버지마저 완전히 빼앗겼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저 여자랑 아들이 아버지의 새로운 가족이 되고 저는 영원히 이방인이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는 우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저 역시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일만 핑계로 아들의 아픔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다 미안하다. 저희 부자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연 씨가 조용히 다가와 지훈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지훈이가 그토록 그리워했을 어머니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네 사람은 처음으로 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누구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는 지훈이에게 말없이 반찬을 밀어주었고, 지훈이는 그런 태식이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풀리고, 이제 정말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희에게 마지막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밤,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였던 저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민호 씨, 소연 씨의 비명소리를 마지막으로 제 의식은 까맣게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쓰러져 있는 동안 제 곁은 소연 씨와 두 아들이 뜬 눈으로 지켰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훈이와 태식이는 그새 부쩍 가까워져 서로를 의지하며 제 병실을 지켰다고 합니다. 왼수 같던 두 녀석이 저 때문에 의형제라도 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소연 씨는 매일같이 정성껏 죽을 쑤어와 저를 간호했습니다. 그녀의 사랑 덕분에 저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던 날 저를 마중 나온 세 사람의 얼굴을 보니 비로소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재산을 얻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짧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소연 씨의 손을 잡고 저희 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틈틈이 대추나무를 깎아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무 반지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 씨, 지난 10년 동안 내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어. 그런데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세상은 다시 색깔을 되찾기 시작했어. 당신은 내게 살아갈 이유를 알려준 사람이여. 저는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나무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내 남은 인생, 이 집에서, 이 땅에서 당신이랑 같이 늙어가고 싶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붉은 노을 아래서 뜨겁게 입을 맞췄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집 앞마당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박영감과 지훈이 그리고 태식이 단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주례는 박영감이 맡았고 두 아들은 저희의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턱시도 대신 가장 깨끗한 작업복을 입었고 그녀는 면사포 대신 들꽃으로 만든 화관을 썼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행복하고 성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밤 저희는 서로의 몸에 밴 상처와 주름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며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제 저희는 온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 아내 한소연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텅 비었던 제 시골집이 이제 사랑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는 것을 느낍니다. 57,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 나이에 기적처럼 찾아온 사랑. 저희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죽은 듯이 살아가던 제게도 황혼의 나이에 기적 같은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식과의 갈등, 과거의 상처,
그리고 예기치 못한 시련들 속에서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결국 서로에 대한 믿음과 용기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저와 같은 기회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